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김금식 씨는 1968년 5월 9일에 검찰 진술조서에서 자신이 1967년 10월 16일에 대구교도소를 만기 출소하여 그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금식 씨는 1967년에도 역시 폭행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금식 씨는 1968년 5월 26일 진술조서에선 대구교도소 만기 출소일을 1967년 11월 17일로 고쳐잡아 진술했다. 그렇다면 군하군이 살해된 1967년 10월 17일은 대구교도소 안에 있었다는 얘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검찰 측의 깜짝 놀람을 김금식 씨는 이렇게 다독거려 주었다. 1967년 10월 17일 오전 9시 20분께 박영태를 면회하고 기결 1사 14방에 돌아오니 교도관으로 보이는 40살가량의 선글라스 낀 남자가 나를 부르기에 그 사람을 따라 접견실과 정문을 차례로 빠져 바깥으로 나왔다. 신사는 사라지고 정문 앞에는 기철이와 박영태 씨가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갖고 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오후 완행열차로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진역에서 정대범과 합류, 그날 밤 범행을 저지르고 나는 다음날 오전 8시에 다시 대구교도소로 돌아왔다. 이것은 기막힌 얘기였다. 국가가 보장하는 알리바이를 얻기 위해 범인 일당이 김금식 씨를 범행 당일 하루만 교도소에서 빼내 사용했다는 그의 진술을 검사들이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진술에 따라 곧바로 대구교도소로 그들은 손을 뻗쳤다. 1968년 5월 25일 오전 11시쯤 나는 근무 중에 소장에게 불려갔다. 검찰청에 갔다가 와야겠다고 하기에 열차편으로 부산에 도착, 부산지검으로 곧장 갔다. 검사는 나에게 선글라스를 끼고 따라오라고 했다. 검사는 어떤 사나이에게 나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맞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김금식을 출소시킬 때 간첩사건에 박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가라고 물어 나는 간첩사건 때문에 끌려온 것으로 알았다. 너는 자손 대대로 누명을 벗을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신세를 망칠 생각은 없다. 라고 검사는 어르며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석방시켜주겠다.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라고 위협했다. 나는 8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체념하게 되어 검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했다. 간첩을 내어줬으면 돈을 안 받고 내어줄 리가 없는데 라고 검사가 말하기에 나는 이때부터 정신을 잃고 10,000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현금은 받지 못했다고 말해버렸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태현 씨는 최형욱 씨를 공산당으로 몰았을 뿐 아니라 교도소 간부인 여광석 씨까지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산당과 연루시켜 손쉽게 자백이란 걸 받아냈다. 여 씨는 교도소에 근무했으므로 한번 공산당으로 낙인되면 어떤 신세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김 검사는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한 듯하다. 여광석 씨는 이 즈음의 상황을 그 뒤 항소 이유서에서 자세히 썼다. 그날부터 너는 박영태라는 대남 간첩과 접선하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금식을 불법 출소시킨 자이니 너는 공산당과 접선하여 활약하는 간첩임이 틀림없다고 하여 그날부터 갖은 협박으로서 취조당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잠깐의 대기 시간이 있으면 부산교도소 교무과 직원이며 당시 김태현 부장검사 곁에서 김금식을 계호해서 다닌 권영택, 박학률이란 사람들이 옆에 와서는 당신은 대남 간첩인 박영태와 접선하여 공산당으로 활약하니 중앙정보부에 가서 취조를 받아야 한다. 중앙정보부라는 곳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오는 곳이다. 보안법으로 한번 처벌되면 당신의 자손대대로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며 마지막 절망인 것이다 라는 등으로 갖은 협박으로서 나에게 공포를 주며 우리들은 검사들과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은 박영태라는 자가 대남 간첩인 줄은 모르고 김금식을 불법 출소시켰다고 하면 당신은 최고 직무유기밖에는 되지 않으니 그 정도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기소 정도로 충분하다 는 등으로 공포의 분위기를 조장하여 이를 이용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것조차 알 수 없었으며 어떤 사람의 조작으로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으며 검사 취조에서도 한결같이 대남 간첩인 박영태와의 접선 여부와 김금식을 불법 출소시킨 사실을 추궁하면서 너는 공산당으로는 보지 않으니 일시적인 실수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나도 같은 법무부 직원으로서 기소 유예 처분으로 출소시켜준다 라고 하면서 너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협박과 기만으로서 취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이 무근한 일이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니 이 시간이 지나면 중앙정보부로 취조하기 위해 가니 마지막 기회를 잘 생각해서 너의 장래를 잘 생각하라는 등의 협박으로 취조함으로써 공산당이란 죽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양심에 없는 허위 시인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시인이라 앞뒤에 일관성이 없는 것인데 이 전후 사실을 권영택, 박학률이란 사람들이 가르쳐 줌으로써 사건을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산교도소 보안과장님실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됐을 시 본 피고인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니 검찰 측에서는 너는 대학 시절에도 공산주의 서적을 많이 탐독하여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자이니 기소유예의 처분이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없게 공산당으로 처벌한다는 등으로 판사님 앞에서까지도 협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본 피고인의 심정은 앞으로야 어떻게 되든 단 몇 분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에서와 같이 양심에 없는 허위 시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교도에 이어 교도부 이석연 씨도 간수자 도주 원조 혐의로 구속됐다. 김금식 씨의 각본은 이제 6사람의 배우들을 만들어냈다. 남은 것은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나눠주는가 하는 문제였다.